자, 시행자. 누가 시행할 거냐? 시행자라는 말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같은 도시계획사업, 즉 공공사업인 도시계획사업만 시행자란 말을 씁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지정권자가 했죠. 그럼 지정권자가 다음의 자들 중에서 어떤 자를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수용 방식일 때하고 환지 방식일 때 두 개로 나눠 봅시다. 수용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다음과 같이 많아요.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같은 공공기관을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가 있죠. 정부 출연기관. 자, 근데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9회. 맞다, 틀렸다? 틀렸죠. 국가는 시행자 될 수 있죠. 국가 있잖아요, 그죠? 시행자 될 수 있는데 시행자 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근데 이 국가는 수용 방식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좀 이따가 환지 방식일 때는 국가는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국가는 그냥 시행자 될 수 없다면 틀리죠.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수용 방식은 될 수 있지만 환지 방식은 할 수 없지만 수용 방식은 할 수 있죠. 근데 국가는 시행자 될 수 없다 이러면 임장 틀리는 거죠, 그죠?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 되는 경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됩니다. 자, 저 원주 여기요. 저쪽으로 옮겨갔죠, 그죠? 구 역사가 새로 옮겨갔어요. 그럼 새로 생긴 원주 역사 앞에 보면 빈 땅이 많이 있죠. 거기를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한다면 그럼 누가 한다? 국가철도공단이 합니다. 이때 도시개발 사업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때 한국철도공사가 한다. 맞다, 틀린다? 틀린다.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 철도가 들어가지만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저 공공기관 지방 이전해 가지고요. 코레일 철도공사가 이전한 것이 어디죠? 대전역, 그죠? 여러분 경부선 KTX 타고 내려가다가 대전역 옆에 보면 그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이쪽은 국가철도공단이고 이쪽은 한국철도공사입니다. 두 개, 그죠? 같은 계열 기업이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때 하는 건 누구다? 국가철도공단이지.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다. 이게 29회 때 시험 나왔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면 한국철도공사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 여기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한국철도공사는 안 되고 국가철도공단만 할 수 있고, 역세권 개발 사업 아니고 그냥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한국철도공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르죠? 예. 그 다음에 민간 법인,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 같은 민간 기업이라든지 등록 사업자는 아파트 짓는 업자입니다, 그죠? 나중에 나오지만 토지 소유자. 자, 요거 토지 소유자인데요. 이 자리에 조합이 아닌 겁니다.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만 시행자 될 수 있고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됩니다. 그 외에 시행 능력 인정되는 자. 자, 부동산 개발업자 중에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정권자가. 근데 여기 부동산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33회 때 문제에 한국부동산원 해가지고 요건 틀렸다.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거 중개사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예, 개론 과목에 가면 부동산원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되는 거는 똑같이 부동산 들어가지만 부동산 개발업자가 시행자 될 수 있는 거지. 한국부동산원은 아니다. 그쵸? 자, 출제하는 사람들은 수험생들 흔들어 보려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우리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런 것을 속지 않도록 연습해 두시면 돼요. 역세권 개발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 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아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그냥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는 시행자 될 수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아니다.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혼자서 터득하려면요,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봐야 터득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빨리 속성으로 이렇게 연습해 두자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 권리 그대로 놔두고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을 시행자로 해줘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전부 땅을 사들여 가지고 하는 거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요, 소유자 권리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지정권자가 가급적이면 그 안에 토지 소유자들 아니면 그들이 설립한 조합, 즉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간에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안에 소유자들이 직접 해보겠다 하면 그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요? 자,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원칙입니다. 근데 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누구? 다음에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소유자나 조합이 안 한다거나, 그죠? 이 사유까지 우리가 다 연습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 조합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주택공사, 신탁업자 이런 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자, 근데 환지 방식일 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국가는 시행자가 아니죠. 요게 시험에 나와요. 자, 이런 사유가 있을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하면 1번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공, 신탁업자. 정답은 몇 번? 1번 국장이죠. 근데 이거 미리 생각해 두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택공사 이건 전부 공공주체고 신탁업자는 민간주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첫 고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환지 방식일 때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아닌 자는 국가가 시행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탁업자는 시행자 될 수 있죠. 이걸 봐두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보죠. 국가는 수용 방식 시행자는 될 수 있지만 환지 방식 시행자는 될 수 없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 아닌 자는 하면 국가를 골라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요, 공법은 엄청 스케일 큰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신도시를 뚝딱뚝딱 2개를 만들어요. 그죠? 그렇죠? 이거 보시고 나서 여러분 공법 공부할 때 시간 나면은 책 가지고, 요약집 가지고, 그죠? 현장에 가서 보시면 더 실감이 나요. 신도시 만드는 곳에 가서 이걸 쭉 보시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자, 시행자 지정된 후에 변경하는 사유입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했어요. 근데 다음에 사정이 있으면 다른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째, 1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 지정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지나도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해요. 아, 그럼 시행할 의사가 없구나. 다른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이 1년 이내 자리에 6개월 이내에서 틀렸다. 3번 나왔어요.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시행자 변경하는 거지. 6개월 아니죠. 3번 나왔다. 자, 두 번째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2년 내에 사업 착수 안 하면 그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원래는 이게 마지막에 가 있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앞으로 당겼어요.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거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2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래서 여기 1년, 2년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다. 나머지 2개는 시행자 지정된 자가 법령 위반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거나 실시계획 인가 받은 후에 법령 위반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거나 그럼 당연히 시행자 변경되겠죠. 또 부도 파산, 시행자가 파산해버리면 더 이상 사업할 수 없잖아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읽어만 받으면 되고 1번, 2번 여기 1년, 2년 숫자. 그럼 결국 외우는 거는 1년, 2년 조금만 외우면 되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범위를 자꾸 줄여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기본서에 가면 여러 줄로 되어 있는데 요만큼 압축했는데 요거 압축하면 다시 1년, 2년 요거 2개만 연습하면
그죠? 나머지는 읽으면 된다 이겁니다. 네. 이 자리. 그죠? 자, 그다음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를 만들어요.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 규정을 만듭니다.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주체가 시행할 때는 규약을 작성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공공주체는 시행 규정, 민간 주체는 규약, 그리고 조합 같은 법인이 할 때는 정관, 그런 용어만 익혀두시면 돼요. 공공시행자는 시행 규정, 민간 주체는 규약, 이 정도만. 자, 위탁시행 갑니다. 자, 여기 신도시를 만든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어요. 개발계획 수립했습니다. 시행자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좀 이따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사업 착수합니다. 그럼 시행자가 여기 사업을 하는데 이 구역 안에 혹시 철도가 지나간다. 그러면 시행자가 요거 내가 사업하는 구역이니까 요 구역 안에 철도는 시행자가 직접 설치하겠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구역 안에 철도 지나간다고 요 구역 안에 철도는 시행자가 건설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항만, 철도, 공공시설 건설, 공유수면 매립 이런 업무는 구역 안에서 시행하더라도 시행자가 안 하고 누구에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에다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걸 위탁 시행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죠? 당연하죠. 예. 시행자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구역 안에 각종 공공시설 지나가는 건 시행자가 할 수 없다. 그럼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 시행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시행자의 업무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대행은 뭐냐면 원래 시행자의 업무인데 시행자가 자기 업무를 다른 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게 대행입니다. 위탁 시행은 원래 시행자 업무가 아닌 거고 대행은 시행자 업무인데 누구에게 대신 맡기는 거죠, 그죠? 자, 국가, 지자체, 주공, 한국관광공사 등 각종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자의 업무이지만 그 업무 중에 일부를 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얘가 혹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도 있어요. 입체한지 같은 거 하려면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시행자가 아파트 짓는 것까지 직접 하기는 그렇죠, 그죠? 원래는 토지 한지방식 할 때 토지 대신에 토지 주는 건데 시행자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토지 대신에 아파트 같은 건축물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짓는 거를 주택사업자한테 맡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대행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대행합니까? 그러면 누가 대행하게 합니까? 시행자가 이런 같은 공공시행자 할 때죠, 그죠? 그 자가 자기 업무 중에 일부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해가지고 이 네 개에다가 다른 거 하나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 아닌 자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행하게 하는 자 아니죠. 수도권 내로 이전하는 법인 이자도 아니다. 그럼 이런 거는 5개 가운데 공공주체 아닌 자 하나를 고르면 돼요. 자기 업무를 다른 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해서 여기 4개에다가 이거 하나 섞어놓고 아닌 자는 하면 민간시행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옛날에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공공시행자가 자기 업무를 누구에게 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하는데 어떤 업무를 대행하게 하느냐? 다음에 4가지요. 부지조성, 실시설계, 토지분양, 기반시설 공사, 요거 4개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공시행자가 대행하게 하는 업무 4가지인데 이 4개를 한번 억지로 한번 외워보자. 부, 실, 토, 기. 부실토기로 외워봅시다.
부지 조성, 실시 설계, 토지 분양, 기반시설 공사. 보세요. 이 많은 내용을 못 외우죠, 그죠? 그러니까 첫자 따서 부실토기로 외워보자. 부실토기. 그럼 5개 가운데 대응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하면 부실토기 아닌가 하나 고르면 되죠. 근데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이 그렇게 외우는 거 알고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같이 토로 시작하는 거. 토지 상환 채권 발행. 요게 34회 2년 전에 문제 탁 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5개 보니까 부실토기인데 토가 2개 있잖아요. 그죠? 아, 답을 못 찾겠다. 근데 보세요. 토지 상환 채권은 좀 이따가 나오지만요. 요거는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 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요거는 시행자만 발행해요. 시행자만 발행. 자,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구역 안에 토지를 전부 사들여야 되는데 살 돈이 모자랄 때 토지 소유자에게 자, 당신 토지를 사들이면서 대금을 돈으로 주는 대신에 채권으로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원래 땅 팔고 나가는 거지만 소유권은 시행자한테 넘기고 돈 받는 대신에 채권 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면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거는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걸 대행자가 발행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시행자만 발행하지 절대 대행자에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안 배운 건데 나중에 하면 어쩐 이건 아니다 그러시면 돼요. 부실토기인데 시험에는 토지 분양은 대행하게 할 수 있지만 토지 상환 채권은 대행자에게 대행 못 맡긴다. 시행자가 직접 해야 된다. 아시죠? 이건 시행자만 할 수 있지 대행 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그런 문제 시험 나왔다. 그럼 결국은 대행하는 업무는 부실토기다. 요거 기억하면 되죠. 부실토기인데 토가 토지 분양이지 토지 상환 채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만 압축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시행자 가운데 하나가 뭐다?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일단 조합은 수용 방식 시행은 할 수 없어요. 판지 방식일 때 아까 누가 했다?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 있지만요. 어느 동네에 토지 소유자들 몇 사람이 서로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좀 결속력 있게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지 방식으로 할 때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조합 설립해 가지고 시행자 지정 받으려면은 시행자 지정 이전에 조합 설립을 먼저 해놔야 되죠. 그리고 조합 시행자 지정 받을 때 신청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는 거죠. 자, 그럼 그 조합을 보시겠는데 우리 공법에서 조합이 몇 군데 나옵니다.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법, 주택법. 그래서 조합이 3개 나와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그럼 정비조합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분량도 많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하고 주택조합 중에 어느 조합이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주택조합 가끔 들어보죠. 조합 아파트 진짜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조합은 사실 일반 주택조합, 조합주택 같은 거 공급받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그죠? 조합주택 가끔 사고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형 건설업자가 지은 아파트 사지 조합 아파트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조합은 사실 정비조합입니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어느 동네 재개발, 재건축 한다면 일단 소유자들이 조합부터 설립하죠, 그죠?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지금은 내가 중개업자 되기 전에는 그 조합이 아무 실감이 안 나지만 중개업자 되고 나면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 동네 어느 동네 재개발한 다음에 전부 조합 설립하는데 동의받고 막 늘 보는 게 바로 그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중요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중에 도시개발조합을 보자.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가 소유자로 하지 말고 조합 설립해가지고 하자. 그럼 조합 설립합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지정권자로부터.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권한자가 좀 이따 나오지만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장한테 받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 지정권자입니다. 생각 안 나면 지정권자 그러면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조합 설립 인가하고 준공검사하고 공사완료 공고하고 전부 누가 한다?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장, 그 외에는 지정권자 이러면 돼요. 그럼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누가 인가 신청하죠?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 설립하려고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한다 이겁니다. 근데 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럼 법인 만들 때는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우리가 조합이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국장에게 인가 받는다. 틀렸죠? 왜? 지정권자는 국장일 수도 있지만 시도이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국장인 건 아니죠. 지정권자에게 받는다. 인가 받은 후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 받아야 한다. 자, 우리 공법에서 인허가 받은 거 변경할 때는 다시 인허가 받는 게 원칙입니다. 변경한다는 건 새로운 내용의 인가니까요. 새로 인가 받아야 돼요. 다만 다음에 경미한 변경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원칙은 인가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변경은 신고입니다. 첫째,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자, 우리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중요사항, 경미사항? 경미사항이죠. 여기 주된이라 한다고 중요사항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 사무소가 A동에 있다가 B동,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옮겨간다. 그럼 경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돼요. 이거 시험 2번 나왔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인가받아야 한다. 틀렸다. 신고다. 요거는 경미사항이다. 따라서 신고만 하면 되지. 인가까지는 필요 없다. 이거 계속 내다 보니까 이것도 나왔어요. 공고 방법 변경. 자, 조합이 어떤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거,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거, 경미사항이죠. 그죠? 신고만 하면 된다. 요거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시험 나왔어요. 둘 다 신고사항이지, 경미한 사항이고 신고사항이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34회 때 공고 방법 변경은 인가받아야 한다. 아니다. 신고다. 시험 나왔다는 겁니다. 정관에 포함할 사항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보실 필요 없고. 자, 조합 설립할 때도 동의 얻어야 됩니다. 우리 어느 동네에 토지 소유자들 몇 사람이 우리 조합 설립하자. 근데 토지 소유자가 7명인데 그 안에 전체 토지 소유자가 50명이다 이겁니다. 그럼 다른 소유자들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7명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합 설립하고 인가 신청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얼마의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이거 아까 비슷한 동의가 있었죠. 저 앞에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하고 똑같죠. 그래서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하고 조합 설립 동의는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동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개발법에서는 이 동의는 꼭 알아야 됩니다.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동의. 아까 그냥 면 3분의 2 동의 하나 있었죠. 민간 주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때, 지정 제한할 때 면 3분의 2 동의. 그런 건 아직 안 해도 되는데, 이 동의는 꼭 알자.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하고 조합 설립 동의는 똑같다.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동의. 이거는 꼭 그죠? 알아두자. 여기서 와 자리에 또는 해서 틀렸다. 시험 2번 났어요. 면 3분의 2 수 2분의 1을 면 2분의 1 수 3분의 2 하면 틀린다. 이렇게 시험 또 2번 나왔어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동의. 시험 칠 때까지 몇백 번은 그죠?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것도 보세요. 아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꾸 반복됩니다. 국공유지는 포함이다. 공유일 때는 물건이 하나니까 두 사람이서 공유해도 하나로 보는 거죠. 대표 공유자 1명을 소유자로 본다. 근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면 틀리는 거죠. 공유자별로 하면은 물건 하나에 두 사람 공유하면 두 사람 다 소유자 된다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죠? 요거 틀리고 대표 공유자 1명만 요게 맞는 거다. 구분 소유면 자, 집합 건물 같은 거 구분 소유하면 어때요? 소유권이 별개죠. 그러니까 그때는 각각을 소유자로 본다. 공유면 대표는 1명이고 구분 소유면 소유권이 별개니까 각각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거는요 별도로 공부 안 해도 나중에 자꾸 듣다 보니까 저절로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특이한 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가다가 특이한 거 나오면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까 동의 괜히 했다. 후회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아직 조합이 인가 신청은 안 했다 이겁니다. 인가 신청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했다가도 가보니까 아직 인가 신청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답니다. 근데 20회 때 인가 신청 전이라도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 틀렸죠? 인가 신청 후에는 철회 못하지만요. 인가 신청 전이라면 동의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철회할 수 없다 해서 틀렸다. 여기 20회 때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다. 이런 걸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 그래서 갑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데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자로부터 동의를 을이 취득했어요. 그럼 을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자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잖아요. 그죠? 갑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그자로부터 을이 그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을은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우기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요.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인가 신청 전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아까 원래 소유자 같으면은 인가 신청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었죠. 근데 그자로부터 취득한 자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보니까 나는 동의한 적 없지만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인가 신청 전이더라. 그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원래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거니까. 그럼 원래 소유자 같으면 인가 신청 전이면 동의 철회할 수 있었죠. 그럼 그자로부터 취득한 자도 역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럼 그자는 동의자 수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적법하게 처리했으니까 동의자 수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죠?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시험에는 22회 때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틀렸죠? 인가 신청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죠? 요게 22예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동의자 수에는 포함한다. 틀렸죠. 적법하게 철회했으니까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포함한다가 아니고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강의들을 하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하는 연습은 이런 걸 연습해야 돼요. 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걸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는 암기가 아니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생각을 해서 이걸 해석하는 능력을 자꾸 키우는 거. 예,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조합의 성격갑니다. 일단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법의 조합 3개 가운데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어요. 근데 주택법의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규약을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규약. 정관이 아니고 규약. 일단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이다.
그리고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합니다. 등기하면 조합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인가 받은 날 성립합니까? 등기한 날 성립합니까? 등기하면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등기한 날 성립하는 거죠.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하면 등기한 날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하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등기한 날 성립하는 거죠. 인가 받은 날 성립하는 거 아니죠. 근데 15회 때 인가 받은 때 성립한다. 틀렸죠? 등기할 때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죠? 등기하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등기해야만 성립하는 거죠. 인가 받은 때 성립하는 거 아니죠? 요게 15회. 그리고 등기하면 성립하다 맞는 문장으로 33회. 그죠? 자, 도시개발조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있는 거는 개발법 적용하고 개발법에 없는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답니다. 자, 민법 중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조합 규정이 아니고 사단법인 규정이죠.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해서 민법 중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면 안 된다.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답니다. 도시개발조합에 관해서 개발법에 있는 거는 개발법 적용하고 개발법에 없는 거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지 민법 중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면 틀린다. 자, 그 다음 조합인 시행자, 시행자 가운데 조합이라면 조합은 민간주체죠. 그러면 조합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입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입니까? 자, 어느 동네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조합입니다. 그네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조합은 사실 민간주체죠. 근데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어떤 개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럼 그자가 그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합니까? 아니다. 조합이 하더라도 그거는 공공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건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하더라도 그건 공공사업이지 민간사업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그 시행자의 조합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거죠. 그 행정심판을 누구에게 제기한다? 요 조합인 시행자 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지정권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경기도지사가 이천시 어느 곳에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그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을 경기도지사가 시행자 지정했어요. 그럼 조합이 했는 처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혹시 행정심판 제기할 것 같으면 누구를 상대로? 그 시행자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를 지정한 경기도지사 지정권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합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지상권자는 아닙니다. 소유자, 토지 소유자만. 또 건축물 소유자도 아닙니다. 자, 봐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는 그 구역 안에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죠. 근데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어떤 거 실감 납니까? 여러분 이래요. 도시개발 사업은 저 이름만 나오면 저 큰 신도시도 있지만요. 전국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저 바깥에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 있죠. 그거 전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천 시내도 어때요? 새로 바깥에 논밭 들판이 있었는데 거기가 새로 도시로 바뀌어가는 거 전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한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이 누가 조합원이 되냐? 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됩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논밭 들판이니까 토지로만 계산하지 그 안에 건축물은 없는 거죠. 그죠? 건축물 소유자 계산 안 하고 전부 토지로만 합니다. 지상권자, 저당권자 다 틀려요. 자, 우리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 정비조합에서 특히 재개발조합 같은 데 가면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도 토지 건축물 소유자도 되지만 지상권자도 들어가요. 근데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토지 소유자다. 지상권자 아니다. 봐두시고 여기서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 나중에 조합의 총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의결권. 자, 조합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열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논할 때 결국은 표결 들어가면 의결권 행사할 때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토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3표, 어떤 사람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1표. 이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죠?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근데 우리 왜 주주총회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하는데 주식수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입니까? 그럼 나는 삼성전자 수 10주 가지고 있고 이재용 회장하고 평등한 의결권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다르다. 도시개발조합에는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근데 22회 때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 가진다. 맞다 틀린다? 틀렸다. 면적 관계 평등한 의결권이지 면적 비례하여 의결권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의결권 행사할 때도 역시 공유면 대표하는 1명만 의결권 가집니다. 토지 하나를 여러 명이 공유하면 한 사람만 의결권 가진다 이겁니다. 구분 소유일 때는 각각을. 자, 보세요. 오늘 벌써 이런 이야기가 3번째 나오잖아요. 그죠? 자꾸 나오니까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처음에 자꾸 어렵다고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애기들 키우는데요. 애기 보고 처음에 말 가르칠 때, 그죠? 애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 제일 먼저 엄마부터, 그 다음에 아빠, 그죠? 말 차례차례로 가장 많이 듣는 말부터 기억해 나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말을 몇 번째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꾸 들으니까 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경비보다 조합이 사업을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겠죠. 조합원에게 경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하는 금액을 부과금이라 그래요. 제때 안 내면 연체로 부과하겠죠. 근데 조합원이 부과금이나 연체를 안 내면, 즉 체납하면 조합이 직접 강제 징수는 못하죠. 조합이 구역 안에 조합원 소유자들에게 강제로 가서 뺏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시군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다. 대신 받아달라. 그러면 그 징수 금액의 100분의 4를 시군구에 내야 돼요. 그걸 수수료로 합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부과금 연체료를 대신 받아서 넘겨주면 그 받았는 금액의 100분의 4를 시군구에 수수료로 내야 됩니다. 100분의 4죠. 네. 자, 조합의 임원. 그러면 임원이 뭐죠? 우리 그래서 학교에도 자, 임원 있듯이 또 어디든지 임원이 있죠. 그럼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자들을 임원이라 합니다. 자, 조합장은 사실 대표이사겠죠. 그죠? 조합장 1인 그리고 이사, 감사를 둡니다. 근데 임원이 되려면 일단 조합원이어야 돼요.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는 겁니다. 근데 조합원은 아까 누가 조합원이 된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이어야,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어야 조합원 됐죠. 토지 소유자 중에서 조합원 되고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조합원 중에서 의결권 없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니까 조합원은 될 수 있죠. 근데 미성년자는 어때요? 의결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는 미성년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하는 거다. 근데 시험에 22회, 25회 2번 의결권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조문에 어디까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라 임원 될 수 있다 그러지 의결권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임원은 조합에서 임원 선출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 선출은 중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해야 됩니다. 총회가 뭐죠? 조합원 전원이 다 모인 회의를 총회라 그래요. 우리 국회로 말하면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본회의가 바로 조합에서는 총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전원이 모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회에 대응되는 게 대의원회죠. 자, 보세요. 어떤 조합의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들이 전원이 다 모이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거 말고는 총회를 다 모으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덜 중요한 거는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그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임원 선출 같은 건 아주 중요 사항이니까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해야 된다. 대의원에서 임원 선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을 하면서 감사를 겸하고 안 된다. 이겁니다. 임원이 다른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답니다.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맞아요? 이사가 임원이죠. 조합장도 임원이죠. 두 개 겸할 수 없는 거 맞죠?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거 나왔을 때, 그죠? 요거 나왔을 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임원이 다른 임원 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임원이고 임원이니까 임원은 겸할 수 없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요거.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답니다.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장은 대표이사니까 조합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 이건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근데 가만히 봐요. 이것도 조합 대표고 이것도 조합 대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헷갈리지 마라. 일반적인 조합 대표는 조합장이 합니다. 근데 조합장하고 조합하고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합니다. 응? 근데 누구를 위한? 조합장 자기를 위한 거. 조합을 위한 게 아니고 조합장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죠? 조합장하고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한다. 또는 이사하고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한다. 근데 그게 조합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다. 이때는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한다. 그죠? 그냥 조합 대표하는 거는 조합장이 하는 거고, 조합장 이사하고 조합하고 계약 소송하는 거는 자기를 위한 건 누가? 감사가 조합을 공정하게 감사가 해야 된다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은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맞다 틀렸다? 틀리죠? 감사죠? 이사하고 조합 그런다고 남았는 조합장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조합장하고 조합하고 하든 이사하고 조합하고 하든 그때는 누가 감사가. 그냥 조합 대표는 조합장이고 조합장 이사하고 조합하고 하는 건 감사가 대표한다. 누가 하듯이.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34회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 소송에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또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거 34회 말도 안 되죠. 그죠? 대의원회 제3회 대의원회 아닙니다. 대의원회 감사죠. 그죠? 조합장 이사의 조합과 계약 소송은 대의원회가 대표한다. 아니다. 감사가 대표한다. 자, 임원 결격 사유. 결격 사유가 뭡니까?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 그리고 임원이다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임원에서 자격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 공부하면 중개업자 결격 사유자 나오죠. 그죠? 그럼 중개업자 결격 사유자만 알면 되지. 그래서 조합의 임원 결격 사유는 자세히는 알 거고요. 문제는 포인트 몇 개만 연습하면 돼요. 자, 첫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우리 민법에 행위 무능력자 비슷한 거죠, 그죠? 자, 근데요, 미성년자 등 임원 결격 사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다, 틀린다? 틀리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임원 결격 사유지 조합원 결격 사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다 이겁니다. 그럼 어쨌든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니까 조합원은 될 수 있죠. 근데 임원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결국은 미성년자 같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지니까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미성년자가 만약에 토지 소유자라면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임원 될 수 없다는데 조합원 될 수 없다면 이 문장 때문에 틀린다. 이런 것만 속지 않도록 연습하시면 돼요. 금고 이상 형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기간 있는 자는 임원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면 맞는 말이죠. 그죠? 보통 형선고 받고 하면 그 후에 집행 종료되고 몇 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집행유예됐으면 유예기간 동안에만 결격사유, 유예기간 끝나면 하면 결격사유 아니죠, 그죠? 어쨌든 여자는 임원 결격사유자이다.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면 맞다. 자, 결격사유 해당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총회 갑니다. 총회가 뭐라고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조합은 전원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의 사항들은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총회 정권사항, 즉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개발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제일 중요한 계획 3개죠. 또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조합 합병 예산, 개실환, 임정조. 이거 6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그럼 다음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은 여기 4개에다가 다른 하나, 이 다른 하나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총회 정권사항 어떻게 외운다고요? 개실환, 임정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개실환, 임정조. 그럼 임원 선임은 총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죠. 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험에 낼 때는요, 이사 선임 이렇게 내요. 근데 이사가 뭐죠? 임원이죠.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죠. 총회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 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환지 예정지 지정은 개실환 할 때 환이죠. 그러니까 이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다. 환지 계획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총회만 할 수 있는 거고, 환지 예정 지정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요. 또 조합 활병 예산은 아주 중요 사항이죠. 총회에서만 할 수 있고 대의원회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조합 수지 예산은 여기 아니죠, 그죠? 요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요. 요거 2개는 좀 이따가 뒤에 나오지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 가운데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 그래서 여기다 같이 붙여놨어요. 같은 환이나 조로 시작하지만 요거 2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개실란, 임정조 총회만 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해놓고, 다만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지만 한지 예정지하고 조합 수지 예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출제위원들은요, 수험등록 첫자 따서 외우는 거 알고 요거 대신에 요걸로 바꿔가지고 골라내는 문제를 낸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거 연습하시고. 그리고 아까 임원 선임을 이사 선임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죠? 이사 선임은 임원 선임이니까 대행할 수 없는 거다. 총회만 할 수 있다. 그거 연습하시고. 알쏭달쏭하죠? 알쏭달쏭하니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쫙 아는 걸 가지고 출제하는 사람들 문제 내버리면요, 1년 내내 공부했는 사람 어지간하면 다 90점 넘겨버려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공법은 점수 조절 과목입니다. 공법이 아무나
60점, 70점 다 받아버리면요. 합격자 사퇴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공법은 어쨌든 끌어내려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들이 커트라인이 공법 50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출제하는 사람 목표입니다. 그죠? 공법은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과목 가운데 영어 수학 중에 한 과목이라 생각하면 돼요. 민법, 공법은. 그죠? 원래 점수 적게 주려고 하는 과목이 공법이다. 예, 그 생각하시야 돼요. 자, 대의원내. 조합원 전원이 다 모이는 게 총회인데 전원이 다 모이기 힘드니까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좀 덜 중요한 거는 대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자, 이걸 잠깐 보세요.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 정비법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은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고.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딱 연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조합원 수가 100인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아요? 조합원 수가 100인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아요? 맞죠? 100인이면 100인이 50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회 둘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시험지 받아놓고 가만 생각하다 50인이라 하던데 100인 아닌데 X 이러버립니다. 그럼 틀리죠. 그죠? 50인 이상 이거는 기준이고 100인 하는 건 구체적인 사례죠. 그죠? 100인인 경우 이러면 100인은 곧 50인 이상이니까 대의원회 둘 수 있다. 맞다 이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대의원은 조합원 숫자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그럼 만약에 조합원이 만약에 80명이라면 대의원은 최소한 몇 명 이상? 8명 이상은 돼야 된다. 대의원 수는 조합원 숫자의 100분의 10 이상. 조합원이 80명이면 대의원 8명 이상은 돼야 된다.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거죠. 100인이 곧 50인 이상이잖아요. 그죠? 대의원회 둘 수 있다. 맞다. 29회. 자, 총회 의결상 아까처럼 중요한 거든 덜 중요한 거든 총회는 다 할 수 있어요. 대의원회 갈 수 있는 건 총회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총회를 열었는데 좀 중요한 거든 덜 중요한 거든 총회에서 처리하자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봤던 그 개실란 임종조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 총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대의원회는 그 중에 다음에 덜 중요한 건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다. 부가금, 채비지, 환지 예정지, 자금 차익, 조합 수지 예산 이런 거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똑같이 환이나 조로 시작하는 요거 있죠. 요거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거다.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환이나 조로 시작하는 앞에 있는 거 환지 계획이라든지 조합 합병 예산 같은 중요한 거는 반드시 총회만 할 수 있고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환지 예정지하고 조합 수지 예산은 대의원회도 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 해서 여러분이 뭘 다 보셨어요? 지금까지 도시개발 조합을 다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계획인가 실제 공사계획인데요. 이건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